제가 지금 혼자 있죠. 그래도 뭐 방송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삼국지를 하는 날이니까 삼국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아크는 아빠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제 의견을 역사라고, 정설, 정답이라고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역사는 해석 아닐까요? 그럼 아크의 삼국지 라이브 해체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작가라는 사람들은 좀 그래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해요. 하여튼 봐주시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제가 작품으로서의 기록을 남기는 거라서. 오늘은 2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2장의 소제목이 도구를 매질하고 하구구, 하진이죠. 하진은 한간을 죽이려고 모의하다 였어요. 이건 오늘로 5회차죠. 1장을 4회차 방송했고 2장을 5회분 방송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나간중은 110장의 삼국지연의에서 110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나간중의 삼국지는. 근데 제가 무려 9회 방송을 하는 얘기를 단 2장으로 스킵하듯이 써적게 버렸어요. 저는 지금부터 얼마나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삼국지에 9번의 방송을 하고 있네요. 내용들이 뭐 중복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모를까봐 제가 계속 리바이벌 하고 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 나름대로의 빌드업이기도 해요. 오늘 황간 얘기에 대한 빌드업이 이전에 돼서 오늘 얘기를 들으면 이제 황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조금 더 전해드리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잠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나간중이 처음 했던 1장 부분은 나간중식의 세상 분석이었죠. 이걸 나간중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기록자들, 역사의 기록자들인 유학자들의 세상 분석이었어요. 그 1장이 가령 황제 주변에 일어나는 푸른 뱀이 용상에 들어앉아 또아리를 틀고 황제의 길을 막고, 뭐 우레가 치고 큰 비가 내리다가 막 비는 얼음으로 변하고 바닷가에 쓰나미 같은 것들이 몰려와서 백성들이 막 떠내려가고, 뭐 무지개가 어떻고 뭐 하는 그런 천재비전을 보고 의견을 내는 의랑이라고 하는 채용이 외척과 황간이 정사에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해독을 해주잖아요. 이 부분이 나간중의 첫 장에 나왔던 부분이고 맨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죠. 이걸 잘 보면 이게 유가의 해석일까요? 아니면 도가의 해석일까요? 이건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도교의 해석에 가장 가까워요. 그죠? 인간의 힘을 벗어나 있는 천의 뜻이, 천의 의지가 황제에게 저 빌어먹을 외척과 저 황간을 제어해라고 신호를 주고 있다고 유학자인 채용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연의는 도교를 설파하는 사이비 교주로서의 적인 장각을 황건란에서 등장을 시키죠. 그 장각은 도교의 원류가 되는 태평도를 만들었던 오길도사가 동굴에서 깨달음을 얻고 뭐 태평청렴사하고 이런 거를 고스란히 장각한테 씌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장각한테 씌운 거를 가지고 광신도의 교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때려잡죠. 그걸 믿던 자들을, 장각을 믿는 자들이든 태평교를 믿던 자들이든 때려잡아 버리죠. 근데 이후의 역사에서 보면 중국에서 저 한족, 지들인 한족의 종교가 되는 게 원신시간에서 파생되었던 민중 종교가 되어갔던 도교였다는 거. 도교를 믿던 그 당시의 백성들이 때려잡힌 거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저는 저 정신으로서의 도가와 종교로서의 도교의 사상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 정확히는 내표되어 있는 작품이 저 삼국지연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삼국지연이 속에 있는 영웅들 중에 시대를 막론하고 아마 계속적인 인기를 얻는 두 인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무장, 무신의 원형인 관우죠. 시대를 막론하고 인기가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천하제일의 책사라고 나오는 제갈량. 이 둘은 삼국지연이가 아마 앞으로 계속 되어갈 때도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가는 존재들이 될 것 같아요.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재해석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러면서 관우는 무신이 되고, 그 무신은 관왕이 되고 천존신이 되고, 관성제군 도교의 신앙으로 보면 관우는 전쟁의 신이 돼요. 그리고 제갈량은 말 그대로 도인이잖아요. 하구선, 핫 깃털로 만든 부채를 휘날리면서 머리를 풀어헤친 도인처럼 해갖고 바람을 부르고, 이거 도교에서의 도가의 영향을 받은 도인이잖아요. 그게 삼국지연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학의 사상, 그리고 그 속에 내어 있는 건 도교의 사상. 이렇게 보여지는 저 삼국지연의 내에서 저 도교를 기반으로 해서 한족의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던 저 삼국지연의에서 당시에 도교를 믿었던, 태평교를 믿었던 백성을 때려잡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때려잡힘을 당하죠. 너무도 의심 없이, 너무도 당연하게.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저 시대의 백성은 사람의 고기를 먹었었던 기록이 있다는 시대였다는 거죠. 흉년이 들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북박 이민족은 중원으로 막 밀려 내려오고 각지에서 막 민난이 막 발생하고, 그런 시대에
황제는 세금을 올리고 죄 지은 자에게 비단으로 그 죄를 사면해주고 백성들을 어루만져 줘야 하는 지방간조차도 녹봉에 연봉의 5, 60배 되는 가격을 책정해서 팔았죠. 그 관직을. 이런 시대를 살아갔던 백성이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런 시대에 장각만 나쁜 놈인가? 저런 한 나라에서 황제나 관리가 했어야 되는 일이죠. 민간 구호 활동에 대한 흔적이나 기록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저 황제나 황관, 관리들 또는 영웅이라는 작자들은 저 시대의 민간에 대한 구호 활동의 흔적과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장각을 사이비 교도의 교주라고 했던 거고 때려잡았죠. 물론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저 장각은 사이비 교주가 맞아요. 제가 계속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런 시대에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저런 시대에 백성들의 병을 치료해 줬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저런 시대에 백성을 위해 기도를 해 줬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저 황제나 그 대단하다는 청류학자들 그들은 저런 백성들에게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는 저 백성들한테 저러한 비슷한 흔적조차도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런 황제랑 그런 학자들이고 그런 관리들이었다는 거지. 오늘 삼국지연의의 2장의 마지막에는 황관들의 난, 십상시의 난이 나와요. 그리고 명문이라고 얘기하는 사세상공의 원소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도 없네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황관이라는 자 10명의 아이가 가면 그 중에 1명 또는 2명이 살아남아서 군중생활에서 적응을 하면 비로소 되는 것이 저 황관이라는 자들인데 저런 황관이라는 자들의 하늘은 무엇이고 저런 황관이라는 자들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었고 섬김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늘은 황제였었고 그들에게 믿음은 또 황제였었고 그들에게 섬김의 대상 역시 황제였잖아요. 아닐까요? 그들이 하늘이자 믿음이자 섬김의 대상으로 황제를 하라고 그 황관들한테 너네들은 아니 백성들한테 니네들의 하늘이자 믿음이자 섬김의 대상은 황제라고 누가 그걸 강요를 했을까요? 그것이 저 사회의 지도층 아니었을까요? 저 사회의 유학자들 아니었나? 장각의 신앙을 믿는 백성이 적이라고 하면 그 시대의 지도층에서 보면 분명히 자기들이 믿어라고 했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을 믿고 있으니까 이단이었겠지. 오늘은 방송이 좀 힘드네요. 이게 반응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도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은 이래요.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할게요. 저런 시대를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는 저런 시대를 만든 저런 시대에서조차 황제에게 충성을 하게 만든 그거 자체가 광신 아닌가요? 근데 당시에 지도층들, 지식인들, 유학자들은 저런 황제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지들은 해놓고 오늘 영재황제가 죽거든요. 이제 삼국지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황건의 난이 있었을 때 그 황제, 황건의 난 이후 5년이나 더 띵까띵까 할 거 다 하고 살았다는 그 황제가 오늘 죽거든요. 그 황제와 그 앞전에 있는 황제에게 그것을 믿어라라고 강요했던 지식인들, 유학자들, 지배층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지금부터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걸 보면서 황제에게 과연 저 후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황간편에서 본방송에 처음에서 제가 아마 얘기했던 내용인데 121년에 안제는 12살의 황제가 되지만 31살에 19년 동안 등태우가 임조칭제 태우가 천자가 되어 허소아비의 황제로 살았어요. 그 등태우가 죽은 후 10년 동안 뿌리 깊게 박혀있던 저 등시 외척 세력을 황간의 도움을 받아 뿌리를 뽑고 겨우 3년, 딱 3년을 황제 노릇을 하고 죽어요. 이게 지금 오늘 죽는 영재황제가 죽기 불과 68년 전에 있었던 후한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22세 소재가 200일 만에 사망을 하는데 21대 황제 안제의 안상우 염씨는 앞선 등태호 같은 힘을 갖고자 염씨 일가가 전행을 일삼고 어린 황제를 만들어서 지멋대로 하려고 하지만 황관들이 계책을 내서 23대 순제를 옹립하여 염씨 일가를 몰아내요. 이게 대략 124년경 영재황제가 죽기 불과 65년 전의 일이에요. 오늘 이제 영재황제가 죽을 거거든요. 황건난이 있고 5년 동안 띵까띵까 잘 살았던 황제가 오늘 죽어요. 근데 그 앞전에 있는 황제한테 이 후한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을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24대 충주 형제는 외척 양기와 양씨 집안 양태우가 인조 칭제하였고 25대 질제 형제는 저 외척 양기 세력에 의해 독사를 당했으며 26대 황제에 이르러 황간의 도움으로 저 20여 년 권력을 유지했던 양기 세력을 숙청할 수 있었어요. 이게 조조편에서도 나오고 앞전편에서도 나왔죠. 이때가 159년 저 영재항제가 죽기 30년 전의 일이에요. 외척이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외척에 대한 정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저 빌어먹을 원소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정말 원소의 집안이 대단한 사세상공의 명문의 집안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저들은 유학자, 당시의 지배층이었겠죠. 그 외척이라는 자들은. 저 등태우의 염황후의 양태우를 떠받들던 자들이 저런 자들이었죠. 유학자들, 당시의 지식인들, 지배층들. 오늘 삼국지연의의 오늘 부분에 확실한 적은 분명 황간 십상시예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는 십상시의 얘기예요. 저 양기가 죽고 겨우 황관들이 찍고 까부는 게 가짠타고 들고 일어나 저 황관을 탄핵하고 성토했던 3만의 태학생들.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당고예금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열받아서 얘기했었던 이유가 오늘 다 나오는데요. 제가 이전까지의 방송을 빌드업해서 오늘 그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 내용들을 알고 시작을 한 거니까. 저런 외척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때 저 3만의 태학자들은 다 어디가 쳐 있다가 황간이 겨우 권력을 잡았다고 9년 동안 권력을 잡아서 난리를 친다고 166년에 제1차 당고의 화가 있었죠. 그리고 불과 3년 후에 169년에 제2차 당고의 화가 일어나죠. 지금까지 당고의 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저는 잡놈이니까, 저는 유학자가 아니고, 저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사를 한번 다시 보고 와서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당고의 화는 대단한 총류파들이 빌어먹을 황관들한테 당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다른 건데, 정말 웃기지도 않고 가짠치도 않은 역사 기록이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적어도 저는. 저 뭣도 없는 황관을 탄핵했던 자, 두태우가 밀어줬던 외척 대장군 두무는 외척이었어요. 그리고 대장군이었어요. 양기, 예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양기라고 하는 자가 숙청을 당하고 나서 그 집안의 가산을 처분을 했는데 그걸 진짜 싸게 헐값에 처분을 했는데 한나라 한 해 예산의 반이었대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반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 외척 양기가. 그런데 불과 10년 후에 외척 대장군 두무와 두태우를 가지고 청류파 학자 진번 이응 같은 이들이 붙어서 황관을 축출하다가 죽었던 게 제2차 당고의 화 사건인데, 그때 정말 가짠치도 않고 웃기지도 않는데 오늘 죽는 영재 황제가 겨우 13세로 궁에 들어온 지 2년 차일 때예요. 황제가 이제 궁에 들어온 지 2년 차에 저 두태우랑 두무가 청류파 학자라는 것들하고 손을 잡고 옆에 있는 세력들을 몰아낸다고 덤벼들었던 게 제2차 당고의 화라 사건이라고. 저 청류의 학자라는 작자들은 역사에서 배운 게 없나요? 121년부터 159년까지 무려 39년 동안 후한이라는 나라는 외척들한테 휘둘리고 있었다고. 근데 그 10여 년 황관들이 꼴깐졌다고 태학생들 3만여 명이 저 외척에 빌붙어갖고 저 황관을 축출하려고 했었던 게 그게 제2차 당고의 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후대의 역사는 청류파들의 저런 모습을 꼴사나운 악인 황관을 때려잡으려고 했다가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2000년을 넘도록. 상식적으로 또 다른 외척이 당대의 지식인들과 손잡고 권력을 잡으려고 한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만약에 저들이 그 계획대로 되었다면 저 13세의 황제는 살아남았을까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제2차 당고의 화가 있었던 169년은 오늘 사망하는 영제가 12살의 나이로 궁에 들어와서 딱 2년째 되던 날이에요. 2년째. 그게 제2차 당고의 화가 있었던 때였다는 거죠.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세력 청류파가 황간에게 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기록을 해요. 청류파 단독의 힘으로 싸웠다면 제가 이렇게 보는 역사를 인정할 수 있겠어. 근데 두무도 외척이잖아, 외척. 그때의 외척 두무와 그 앞서 있었던 대장군 양기의 차이는 무엇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권력을 자꾸 휘둘러서 할 것 다 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었던 양기와 권력을 잡기 전에 숙청당했던 자 정도의 차이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후대의 역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유학자들은, 당대의 지식인들, 후대의 지식인들은 두무가 뜻을 이뤘다면 이라고 표현을 하죠. 양기는 나쁜 놈으로만 표현해요. 저 황간이 정말 뭣도 없고 국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대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나 그 후대에 과거제가 있었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과거제가 있었으니까 능력을 어떤 정도 인정을 받고 국정을 운영했던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 하지만 저 당시에는 후한이라는 저 시대엔
말하는 황거리선, 그거 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 아닌가? 그 황거리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황제가 매간매직을 하고 있는데, 그잖아요. 지연, 학연, 혈연 지들끼리 추천하고 추천받고 관직을 사던 시대가 저 시대인데, 그 옆에 황제 옆에서 정무를 돌보던 황관한테 자격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혈연이라서 동양이라서 같이 배웠으니까 정도에서 관직을 추천하고 추천받는 사회고, 관직을 돈 주고 사고 있는 산에 황제가 내 사람이라서, 그렇게 내 사람이 되었던 저들 황가는 그 황제한테 충성하라고만 가르쳤잖아. 백성들한테, 민중들한테 그런 황제와 그런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황제한테 충성하는 거라고 가르쳤던 그 자들이 저 짓거리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 황간을 욕한다는 거죠. 정말 사전에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면 천하에 진짜 뭣도 없는 나쁜 놈들이 저 황간이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저 십상시의 난을 보면 정말 부끄러운 따위는 진짜 갖다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는 저자들, 역사를 기록했던 자들, 당대에 있던 지식인들, 후대의 지식인들, 저 뻔뻔한 유학자들, 그들의 짓거리는 이거였어요. 그냥 분명히 있었던 역사를 없는 것처럼 숨기고 당시 황간, 십상시들이 어떤 식의 행동을 했느냐만 보여주면서 거기에 의미를 붙여서 저들을 욕하는 데만 썼죠. 오늘 황제가 죽기 60여 년 전에부터 30여 년 전까지 황제가 되었던 자들을 휘둘렀던 게 외척이고 권신들이었는데, 그런 외척들이나 그런 권신들이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딱 10년 정도 황간이 찍고 까불었다고 3만의 태학자들이 당고의 화 1차, 2차에 걸쳐서 그 난리가 일어나. 정말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이 이전의 역사를 알고 보면 분명히 삼국지연의 오늘 부분이랑 다음 부분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전 저 삼국지연의가 어느 순간 이렇게 느껴졌어요. 야, 2000여 년 동안 지배해 왔었던 이 내로남불의 끝판왕 결정체가 이 안에 다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걸 봐왔던 거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었어요.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중에 편집본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답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번 방송에 제가 지금 이제 편집해서 올리는데 건석의 속보가 나오죠. 그 건석의 속부라는 자는 과연 존재했을까요? 한번 우리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조가 북문의 수비대장으로 있으면서 건석의 속부를 때려 죽였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만전에만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과연 자 봐봐요. 건석이 어린아이일 때, 황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어린아이일 때, 그죠? 어린아이일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저 일을 하러 간 거예요. 10명이 가면 생존율이 10% 20%도 안 되는 일을 아주 어린 나이에 애가 결정을 하고 가요. 저런 황간을 하러 가는 거라고. 근데 그 건석의 속부라는 자가 있었다면 조카를 고이 가마 태워서 보냈을까요? 이런 일이 진짜 실제로 있었다면 저 속부라는 자는 이 아이가 그 삶을 살 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던 자였을 거 아니야. 그죠? 건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기는 목숨을 걸고 황간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8, 9명이 죽었으면 그래 죽으러 가는 길 아니야. 그걸 하러 가는 그 어린 나이에 애가 가는 걸 나 몰라라 했었던 저 숙부라는 자를 건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느 날 자기가 권력이 생겼다고 떡거못 얻으려고 다가왔던 친척인 거고, 그런데도 저 따위 숙부를 건석이 챙겼다면, 그리고 그 뒷배를 봐줄 수 있는 건석이었다면 엄청난 대인배 아니에요? 역사를 다른 형태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건석의 숙부가 있었다라는 기록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황간한테는 친척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다면 이런 거지.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 있잖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울지 않아, 뭐 이런 애들의 영웅 스토리에 나쁜 숙부가 나오잖아. 걔한테 그 착한 애가 걔가 성공을 하면 이렇게 해주기도 하잖아요. 건석이 딱 그거 아니야? 그럼 정말로 저 숙부라는 자가 있었으면, 역사에 생존했다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바라봐요.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어쨌든 저는 이 뻔뻔한 유학자의 기록과 나간중의 거짓말을 제가 지금 삼국지연의로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제가 조금 몸도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좀 피곤한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삼국지연의 내용 중에 나오는 사세상공 원소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거 좀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세상공의 원소는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그렇게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당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기록의 흔적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나간중의 삼국지연이 오늘 부분입니다. 나간중은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해요. 중평 6년 189년이에요. 얘기 드렸죠. 184년에 황건의 난이 있었고 5년 동안 띵까띵까 잘 살았다고 이 영재는. 그리고 이제 드디어 189년 여름 4월에 영재가 병이 위독해진대요. 거듭 얘기 드리지만 나간중이 시간을 워프시켜서 그렇지 이 4년 동안 정말 대단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 나라가 무너지는 많은 일들이. 185년에 영재한테 2개 있던 자기 집이에요. 2개 있던 궁궐 중에 하나가 불이 타요. 근데 이 미친 황제는 전년에 대단한 민난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상태였잖아. 그리고 185년에 본격적으로 위에서 이민족들이 막 나오거든. 본격적으로 침입하거든. 한 번 난 있고 그 다음 해부터. 근데 이 미친 황제는 그 해 재건공사를 시작을 해요. 2개 있잖아. 한 궁전 쓰면 되잖아. 근데 만든다고 다시 그러면서 세금을 올려요. 거기다가 매간매직을 해요. 이때 한족 관리도 한족에 동화되었던 관리도 여기저기서 반란을 막 일으키고 있는 상태였고 북방의 이민족들은 남하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리고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189년이잖아요. 188년에는 당대의 명망이 있는 유학자 유원희가 후한 분열의 결정적인 기반인 실권 없는 감독관 격인 이 경기도지사 같은 경기도지사는 실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주자사거든. 실권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감찰관역이었어요. 가령 분리되어 있는 뭐 무슨 군 이런 애들 그 태소들을 감독하던 기능밖에 없었어. 이 주자사라고 하는 걸. 근데 이 명망 높은 유학자 유원희는 이걸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군사적으로 독립을 시켜버려요. 경기도지사가 군대를 갖는 거야. 정치력도 이제 가지고. 그러면은 바로 군벌이 되는 거지. 이 짓을 하고 지는 진짜 익주로 들어가서 군벌이 돼버린다고요. 이런 일들이 황건난이 일어나고 영재가 사망하기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대장군 하진을 불러 입궁하고 후사를 상의하려고 했다. 하진은 백정 출신인데 누이가 입궁하여 귀인을 했고 황자 변을 낳아 마침내 황후가 되니 하진도 이로 말미암아 건세를 잡았다. 황제는 또 왕민을 총애해서 황자 협을 낳았다. 화항후가 질투해서 왕민을 짐새의 독이에요. 짐새의 독으로 죽였대요. 여기 나오는 짐새의 독은 뭐 당시에는 있었다는데 지금은 없는 새예요. 그래서 이게 한때는 허황된 얘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고 문서에 저 짐새라고 하는 새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림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현대에 들어와서 보면 이걸 멸종했다라고 하는 형태로 보고 있다라고 해요. 굳이 짐새의 독을 사용할 필요가 있나? 저렇게까지는 힘든데 아무튼 유학자들에게는 화항후 지금 나오는 이제 그 태자변의 엄마가 되는 화항후가 미움이 받는 쪽에 있었대요. 지금 이제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하씨는 서민 그것도 백정 집안의 출신이거든요. 무엇보다 황후로 책봉될 당시에 한나라는 한나라를 세웠던 한 고조와 그 후환을 새로 열었던 광무제를 본으로 해서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그 묘당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마다 병고가 자꾸 생겨서 저 항우는 그 제사를 못 지냈대요. 이게 이제 후한서의 기록에 나와요. 그 점잖빼는 이제 유학자들은 이것을 곧 하늘에 띈 것처럼 괴이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괴이함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나죠. 끝내 하씨로 인하여 한나라 왕실이 기울어 몰락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저 유학자라는 자들은 저 역사의 기록자들이라는 건 진짜 지식인들이라는 자들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유학자들의 정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역사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 진짜 정신이 좀 아찔아찔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좀 어떤 부분은 봐야 돼. 나는 물론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지만 작가로서 이 역사를 대할 때마다 진짜 정신이 좀 아찔아찔해질 때가 있어요. 저게 유학의 어떤 저걸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황자 협은 동태욱의 궁중에서 양육되었고 동태욱은 영재 엄마인데 해독정후 유장의 아내였다. 처음에 환제가 아들이 없어서 해독정후의 아들을 맞아들여서 세우니 이가 영재였다. 영재가 궁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되고 마침내 어머니를 군중에 불러들여 봉양하고 조노를 태우로 하였다. 동태욱은 일찍이 황자 협을 태자로 세우라고 권했고 황제 또한 협을 편애해서 태자로 세우고자 하였다. 병이 막 위독해지니까 영재가 죽기 전에 중산시 건석이 황제에게 아뢰기를 만약 협을 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하진을 죽여서 호환을 없애야 합니다라고 했다고 해요. 황제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진을 입궁하라고 한 것이다.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영재는 죽기 전에 하진을 입궁하라 이거는 나간중의 소설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건석한테 그런 식의 부탁을 했다 그래요. 황제가 동태우뿐만 아니라 황제 스스로가 협을 마음에 들어해서 건석에 협을 세우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죽는 버전들이 역사의 기록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화태
하태우의 그 황자 변은 영재 장남인데 이때가 14세에서 17세까지 정도로 보더라고요. 하태우가 도가에 관심이 좀 깊었나 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도인한테 가서 저 변을 맡겼대요. 그래서 거기서 길러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군중에서 태자를 외부에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아무튼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궁으로 들어왔는데 이 변이 그 외부에서 그런 생활을 하고 왔다 보니까 황실의 법도와 생활예법들 같은 거를 어긋나는 행위를 많이 하니까 영재가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다는 대로 영재 엄마라 그랬잖아요. 동태호가. 그 동태호가 저 협을 길렀으니까 그러면 걔는 생활예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황제가 하태우의 아들이었던 변보다는 그 협을 더 친근하게 더 그러니까 저걸 했대요. 그러면서 황제가 죽기 전에 황자 협을 엄마가 기르고 있는 그 협을 황제로 세우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이게 역사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나간 중에는 저렇게 이제 기술을 한 거고 만약에 이 얘기가 사실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저봐요. 저거를 대신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내가 황제인데 대신한테 나 이제 죽는데 내가 쟤는 아닌데 쟤를 세우고 싶다. 쟤는 장손이긴 하지만 쟤보다는 협을 황제로 세우고 싶다라고 그 대신한테 부탁을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많이 들어봤던 단어예요. 고명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유언을 들은 마지막 사람, 마지막 대신. 이게 지금 건석한테 그걸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상시 건석한테. 이런 얘기가 또 감동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어디? 유비가 제갈량한테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삼국지 후반부에 가면 제갈량한테 유비가 부탁을 하잖아요. 제가 황제가 될 놈이면 잘 보살펴주고 제가 아니다 싶으면 네가 황제해라 라고. 이거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황제 영재가 이걸 해요. 근데 이거는 역사에서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지. 이게 유비랑 영재의 차이고 건석이랑 제갈량의 차이만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좀 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비와 제갈량 영재와 건석을 빼고 그냥 봐요. 자, 한나라라고 하는 황적에 올라와 있는 정통적인 황제가 영재예요. 안 그런가요? 제대로 되어 있는 황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아무튼 이어져온 황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영재예요. 그리고 유비는 저 구속에 이 익주 한 줄을 겨우 여기 들어가 있던 그 작은 주에서 황제 노릇을 했던 애예요. 자, 영재와 유비의 비교예요 이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제갈량은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죠. 그리고 건석은 그 당시에 서원팔교의의 수장이었어요. 정식으로 한나라에서 인정했던 관료였고요. 여기는 이 총구석에 들어가 있는 곳에 총리 역할을 했던 대신이었던 거지. 근데 감동은 하늘과 땅이죠. 얘기도 하늘과 땅이에요. 이제 앞으로 풀어져가는 얘기도. 그리고 다시 한번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가면 심심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27대 황제예요. 지금 영재가 오늘 지금 죽어가는 황제가. 근데 유비는 6대 황제의 구남이 그 구남 중에 서자였던 오남이 황적에서 쫓겨난 상태로 평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350여 년이 흐른 후에 내가 황손이요 하고 나온 자예요. 유비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각으로 바라보면 거의 황종 사칭범에 가까운 자 아닌가? 그런 자가 유비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석에 대한 기록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충성하고 신뢰했던 신하로서의 건석의 모습이에요. 영재 황제한테 부탁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저 협을 황제로 세워달라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제2차 당구의 화 사건 때 역사의 기록자들 저 뻔뻔한 유학자들은 제2차 당구의 화를 단순하게 청류의 학자들이 황간들한테 당한 걸로만 기록을 하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영재가 12세 때 궁에 들어온 지 2년 후 13세 겨우 12세에 궁에 들어와서 13세에 황제가 되어 있는 그 시기에 두태우와 대장군 두무가 저 청류의 학자들과 세력을 잡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황간이 그런 거잖아. 자기 황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었던 일이 발각이 돼서 걔네들이 숙청을 당한 거라고. 그 숙청을 당하는데 황제 지근거리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킨 게 건석이에요. 건석이 그때 군을 이끌고 있었거든. 그러면 황제가 믿고 신뢰하면서 고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고명 대신의 역할을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중에 제가 그 연표들 읽어주고 저번에도 연표들 읽어드렸잖아. 외척 세력들을 황간들이 꾀를 내고
몰아내고 계략을 써서 외척 세력들 몰아내고 온 게 앞전에 100년의 역사에 계속 있다고. 그때처럼 건석한테 저 대장군 하씨의 조카죠, 하태우의 변 황제를 쟤를 장남이지만 세우지 말라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앞전의 역사를 모르면,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나간중에 저런 식의 시각으로서 바라보면 건석이 야 미친놈이 뭐 지가 뭐라도 되는 듯이 황강군을 끌고 나가갖고 대장군이 숙부인 그런 황자 변을 황제로 세우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형태로 보이지만, 이 역사를 알고 바라보면 이 앞전의 역사가 계속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저 제2차 단고의 화를 저딴 식으로 기록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저자들이 깨끗한 자들이었을까? 그렇게 됐으면 지금 영재 황제는 이미 13세 때 죽었을 건데. 이 얘기를 모르면 이 얘기는 영재의 변심이자 건석의 욕심으로 들릴 수 있는 행위지만, 이 역사를 다 알고 바라보고 전에 외척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던 자들인지를 바라보면 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영재가 마지막 유언을 건석한테 남길 수도 있었겠죠. 하진이 국문에 이르니 삼아 경부상서 반은이 화내게 말하기를 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건석이 공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 하진이는 크게 놀라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를 바라보면,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하진이 건석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반은이라는 애가 저런 짓을 했구나 라고 하지만, 이 역사를, 앞전의 역사를 알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당시의 지식인들은 외척의 발호를 지지했다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두무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진도 마찬가지고. 이 앞전에 불과 30년 전에 양기라고 하는, 나중에 그 세력을 숙청하고 나서 양기의 재산을 진짜 헐값에 처분을 했는데도 한나라의 한 해 예산의 절반이 채워질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할 저 양기, 저 외척이 30년 전에 극악을 했던 걸 황간이 떨어냈거든요. 근데 그 양기는 극악무도한 외척이에요. 그리고 제2차 단고의 화를 일으켰던 두무는 진본 이응 같은 정유의 학자들과 함께 했다고 선량한 자라고 해요. 선량한 외척이라고 해요. 이 두무도 대장군이었다고 그 당시에 두태우에. 그리고 황제가 겨우 13살이었다고, 궁에 들어온 지 2년 된. 그리고 이제 멍청한 자로 기록되는 대장군 하진은 외척이죠. 근데 저 반원은 저 멍청한 자라고 기록되는 외척 대장군한테 저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그러다 죽어. 황관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근데 본질은 손이잖아. 조금 그래요. 하진이 여러 대신들을 불러서 황간을 모두 죽이고자 하였다. 자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황간 세력은 충제 때와 질대 때부터 일어나서 점점 늘어나 극히 커졌습니다. 어찌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혹시 계획이 누설되면 반드시 멸문지하의 화가 있을 건데 청컨대 세밀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대요. 하진한테. 그러니까 보니까 정균교의 조조였대요. 하진이 뭐 꾸짖어서 너 같은 젊은 놈이 뭔 조정의 대사를 한단 말인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 얘기를 조조가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앞서 제가 기록을 얘기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충제는 양기 세력이 본격적으로 대도되던 시기에 양태어가 임조 칭제, 황제가 천자가 돼서 정모를 돌보던 시절의 황제예요. 질제 황제는 저런 외척 양기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황제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독을 먹여서 죽여버렸던 황제예요. 근데 뭐라고요? 정말 조조가 저런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조조 등장편에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조조의 할아버지 조등은 저 양기가 20년 동안 단단하게 쌓여있던 저 양기를 추종했던 세력들을 축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면서 조조의 아버지인 조승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걸 황제한테 허가를 받아요. 웃기지 않아? 이거 지금 이 얘기가 정말 있다면? 이 얘기를 했잖아요. 황간의 세력은 충제와 질제 때부터 일어나서 점점 늘어나 극히 커졌습니다. 저때 양태호가 그죠? 아니죠. 질제 황제는 저때 독 먹고 죽었다고. 그리고 나서 그 세력을 뿌리 뽑는다고, 한제 시절에. 진짜 유학자들의 이 사고력이나 이 정신세계는 어떤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우리가 똑똑하다고 바라봤던, 지식인이라고 봤던 역사의 기록자였던 자들의 정체예요. 삼국지연이가 뭐 70%의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삼국지연이를 70%의 사실이라고 보겠어요? 삼국지연이는 절대 역사소설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든지. 그리고 지금 조조를 여기서 정균교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균교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전체를 이해하는데 편하거든. 황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189년에 죽어요. 그리고 188년에 그때 영제가 황제의 직속군으로,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직속군으로 서원군이라는 걸 창시해요. 188년에. 그러니까 죽기 바로 전에. 이때 이걸 후대 역사의 기록자들인 저 유학자들은 십상시가 주도했다라고 만든다는데,
이 군은 정확하게 영제가 만든 군이에요. 유학자들은 이걸 십상시의 농간이라고 얘기하는 서원8교인데 이 구성을 직접 한번 봐봐요. 황제가 직접 만들었던 자기 친위군이에요. 그때 구성을 보면 상궁교의가 가장 신이 많은 건석. 자, 건석이 상궁교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영제 2년에 영제가 12세의 황제가 돼서 13세에 겪었던 제2차 당고의 화사건, 그 사건은 두무라고 하는 당시의 대장군, 그것도 두태우라고 하는 그 당시에 태우가 힘을 실어줬던 외척 두무 대장군이 청류파 학자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과 함께 황제의 지근거리에 있는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황간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획칙하다가 썰려 나갔잖아요. 그 썰려 나갔던 황간군을 담당했던 게 지금 얘기하는 건석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죽기 1년 전에 만들었던 저 서원군의 상궁교의, 가장 선인격이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교의로서의 건석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궁교의가 누구냐면 원소예요. 그리고 하궁교의가 표홍, 정균교의 여기 나오죠. 정궁교의가 조조, 그 다음에 조군자교의가 조홍, 조군우교의가 풍방, 자교의는 화모, 우교의는 순우경이에요. 자, 이 8군에 대한 구성을 잘 봐봐요. 이 8군에 대한 구성을 잘 보면 영제가 얼마나 서원군을 만들어놨을 때 인원 구성을 잘 잡으려고 애를 썼는지의 흔적들이 보여요. 여기서 나중에 두 명은 조조랑 원소는 중원의 패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교의 순우경은 원소가 자기의 식량,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식량을 맡았던 원소 측의 장군이 되는 자예요. 식량을 맡았던 장군. 그러면 8명의 교의 중에 2명이 중원의 패자가 될 만큼의 리더십과 그 당시에 식견이 있는 자들이었던 애들이고, 그리고 한 명은 장군이 되는 자거든. 그러면 서원8교의의 이 인원 구성은 영제가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궁교의 조조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조조가 저런 얘기를 했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충제하고 질제는 전형적으로 외척한테 피해를 받았던 황제였다는 거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을 참인데 병부상서 반언이 이르러 말하기를 황제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건석과 십상시가 상의하여 황제의 죽음을 비밀로 하고 발상하지 않고 칙명을 고쳐 하국구 하진이에요. 하국구를 입궁하라고 한 것입니다. 후환을 끊고자 한다면 황자 변을 황제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채 말이 끝나기 전에 사자가 명령이 들어와서 하진이 빨리 들어와 후사를 정하라고 하였다. 조조가 말하기를 오늘의 계획은 먼저 마땅히 임금의 자리를 바르게 한 다음 도적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니 하진이 말하기를 누가 감히 나에게 임금을 바로 앉히고 도적을 토벌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때 한 사람의 몸이 일으켜 말하기를 원컨대 정예병 5,000명을 빌려주면 문지기를 베고 궁 안에 들어가서 새 임금을 세운 후에 황자 변이겠죠. 새 임금을 세운 후에 황간을 모조리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진이 보니 곧 사도 원봉의 아들 원해의 조카인 이름은 소이고 자는 본초 지금 사회교의였다. 하진이 크게 기뻐하여 마침내 어린 군 5,000명을 지정하여 주니 원소가 전신무장을 하였다. 하진이 하웅, 순유, 정태 등 대신 300명과 들어가고 영제 연구 앞에 앉아서 태잔변을 공격하고 황제를 세웠대요. 여기서 이제 원소가 등장하죠. 문제인물.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게 되게 신경 쓰여서 방송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내용이 핵심이었거든요. 저 황간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이 원소라는 인물 그리고 그 당시에 유학자라는 인물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같은 무게로 비교해보면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면서 화가 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을 거예요. 원소는 컴플렉스 덩어리라고. 원소가 어떤 컴플렉스 덩어리인지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소는 4세 3공이라고 하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4세는 4대에 걸쳐서 3공이라고 하는 한나라 문관으로서의 최고위직 관직을 4대에 거쳤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조선조로 치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4대에 걸쳐서 배출했던 집안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진짜 대명문이지.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너도 나도 4세 3공 대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엄청난 집안이었을까요? 이거 속의 내용 들여다보면 제가 왜 빡치는지를 알 거예요. 자, 먼저 원소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지금 4대에 걸친 얘기니까 이게 원소의 고조 할아버지 원하는 한나라 최후의 명군이라고 하는 장제 이후에 등태우가 인조칭제를 할 때 이때 이 원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공에 올라 있었던 사도였던 사람인데 그거를 아니다라고 말리고 거기에 책을 했던 아주 멋진 일화가 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황태우가 그 당시에 인조칭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외척들이 저거 하는 걸 막아
나갔던 신하였던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모신 건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후한의 최후의 명군이라고 하는 장제라고 하는 황제였고, 그러니 그런 가풍이 있을 수 있지. 자, 고조부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4대 위에는 진짜 멋있어. 근데 이 다음부터 이 원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원성이고 둘째가 원경, 셋째가 원창이에요. 근데 셋째 원창이 안제 두 번째 연호가 되는 원호 3년, 그러니까 대략 166년경에 사도궁이 되어, 이때가 언제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 얘한테는 아버지야. 그 아버지는 등태호가 인종친체 섭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막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아들은 그때 사공이 되네. 그리고 그때가 이 안제라고 하는 황제가 바보로 32년 동안 황제를 하는데 꼴랑 3년 황제 노릇하고 죽었다고. 그 기간에 등태호가 인조 칭제하고 있었다고. 그 동안을 태호가 외척이 국정을 운영을 했다고요. 서태호가 이 짓을 했잖아요. 그때 사공이 됐던 놈이라니까. 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사공 인정. 오케이, 거기 인정. 거긴 인정. 둘째는 저런 등태후의 정권에 들어가서 황제를 바보 만드는 역할을 했었던 사공이었어요. 한나라 최고위직 관직. 그리고 원탕은 환제초에 사공이 됐어요. 환제초가 언제냐 얘기 드렸죠. 환제는 저 양기가 황제가 지 말 안 듣는다고 질제 황제를 죽이고 세웠던 황제가 환제예요. 그 초창기에 사공을 했어요, 원탕이. 그리고 원봉은 이 원탕의 자식인데 영제 시절에 178년에 사공에 올라요. 이 178년이 어떤 때냐면, 영제가 이 미친 황제가 공개적으로 매간매직에 가격표를 붙여갖고 공개적으로 판매할 때예요. 그 178년이 이게 원과 4대 30의 전설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원에는 영제 시절에, 지금 죽어가는 이 영제 시절에 황간하고 사바사바 잘해서 친하게 팝먹고 같이, 그런 기록이 많은 사공이에요. 오직했으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건 내가 잘 안 믿는 기록인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원소가 황간을 미워하여 관직에 나서지 않자 가문을 멸망시킬 작정이냐고 꾸짖었다는 기록이 저 원해한테 있어요.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영웅기라서 제가 영웅기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영웅기를 쓴 왕찬이라는 자는 유포의 식객으로 있던 자예요. 유표는 나중에 가면 저한테 또 욕 디비지게 얻어먹을 거예요, 거기도. 아무튼 자, 대단한 집안이죠, 이 사세강공. 그러니까 우리 조선조로, 이거 남의 나라 얘기니까 잘 우리하고 감이 없어. 이제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자, 조선 말에 들어오면서 외척이, 아주 유명한 외척이 있어요. 풍양조 씨랑 안동김 씨. 그죠? 홍성대원군이 안동김 씨 가랑이를 들어갔다는 그 얘기가 있는 그 안동김 씨랑 풍양조 씨가 활개를 거의 한 60년 치거든요. 그 시절에 고조 할아버지는 결혼 외척은 아니라고 경고를 했다고, 같이 싸웠다고. 근데 그런 멋있는 고조 할아버지 한 분 딱, 그 다음부터 진짜 그 할아버지는 결계를 지켰어. 근데 그 할아부터 내리 3대가 저 외척이랑 불어먹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해먹었던 거예요. 그것도 몇 번씩 돌아가면서. 이게 원소가 말하는 4세30이에요. 아직도 대단한 명문가로 보이나요? 저 당시에 원소가 가지고 있는 저건 탕류라고 얘기했어요. 할아버지만 청류로 인정받는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대단한 어떤 선비 집안의 무슨 관리 집안의 어떤, 저는 이게 종교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 유학자들의 저러한 모습들이, 저건 진짜 맹목적인 종교 아닌가? 야, 황간이 나쁘니까 앞에 있는 역사 따윈 필요 없어. 외척이 난리를 치는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외척이든 뭐든 저 황간만 때려잡으면, 그래서 죽음을 당하니까 이거 우리, 이게 종교 아니에요 이게? 저 지금 말하는 원소의 4세30이라고 하는 저 대단한 명문가가 그 당시에 정말 명문가로 보였겠냐고요. 정말로 유학자들이. 그래서 기록이라는 게 정말 웃기는 거라는 거죠. 이 역사의 기록이라는 게. 아무튼 지금 원소는 황제 친위군인 서원 8교위의 중군 소속이에요. 상군교위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건석이었어요. 건석의 2인 자격이 지금 원소인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기도 1군을 맡고 있는 거잖아, 8교위 중에. 자, 황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열병식 같은 거 안 했을까? 그러면 그잖아요.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황제가 그냥 교위만 떨렁 데려온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소속 군대랑 소속 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장군 하진한테 군사를 막아서 처리한대요. 그 원소가 왜 저랬을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원소는 컴플렉스 덩어리라고. 원소의 집안의 사정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소의 컴플렉스를 조금 저거예요. 원소는 서얼이에요, 서얼. 서얼이 뭐냐면 엄마가 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되게 애매해요, 원소는. 그래서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하면서 싸워. 지금 역사 쪽에서는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싸우든지 말든지 그거 남의 나라 역사인데 남의 나라 집안에 뭐 그거 가지고 해. 아무튼 엄마는 분명하게 종이었대요. 그리고 저
원소의 아버지 때 대원씨 가문에 3명이 있었어요. 첫째가는 먼저 죽고 둘째가 이를 계승하는데 이 둘째도 죽어요. 이 사람이 원성인데 이 원소가 이 원성의 아들로 되어 있거든요. 원소가 태어날 때 죽는데요. 그래서 어떤 쪽의 기록으로는 원소는 원성의 친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어떤 쪽의 기록은 삼남이었던 원봉의 아들인데 둘째가 죽으니까 그 가게가 끊겨버리니까 그쪽에 양자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지금 원소가 아버지가 누구냐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다수의 기록으로는 원소는 원봉의 아들인데 둘째로 갔대. 근데 이 되게 치사한 인간들이야. 봉작 같은 거 있잖아, 봉작. 첫째가 죽으니까 첫째가 가지고 있었던 봉작을 둘째가 원성이 받는데 그걸 둘째도 죽으니까 원봉이 받거든. 원소는 둘째 아들의 양자로 갔다는 거야. 이게 지금 역사의 기록이 그래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집안에 간 거지 왜겠어요. 한 가지거든. 원솔보다는 형이잖아. 원소가 그 원솔 위에도 형 더 있었대. 근데 거기가 나중에 이제 죽거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그 장자였었을 거예요. 근데 서울이니까 남의 집에 양자로 들어간 거야. 자기 형 집에. 저 대단한 원씨 집안에. 아무튼 뭐 이렇게 기록들 보면 뭐가 이렇게 많이 꼬여 있어 막. 아무튼 저런 시덥잖은 역사 기록들을 제가 다 믿기가 뭐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4.3.0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를 파고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진짜 지식인들, 역사학자들 진짜 대단해. 그리고 역사를 기록했던 유학자들 대단해. 4.3.0 대단한 명문가, 무슨 명문가. 아무튼 역사의 기록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 진짜로 딱 보면 그래요. 이놈도 저놈도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2000년 동안 여기다가 첨부해놓고 여기다가 첨부해놓고 여기다가 첨부해놓고 첨언을 했던 건 배송지고 첨부를 해놓던 건 또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서 막 해갖고 이상한 가게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 원소가 원성의 아들이든 원봉의 아들이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튼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얼자예요. 얼자. 엄마가 종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서가 제가 얘기 드렸던 저번에 조조 편에서 얘기 드렸던 조조는 훨씬 더 대단한 가문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그런 것. 다이아몬드스도 원소는 얼자였기 때문에 엄마가 종이였기 때문에 한나라에서 추천 테크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테크트리가 쭉 있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시작하냐? 효렴으로 시작해요. 효자이고 청렴한 걸로. 그걸 한 사람이 누구? 조조. 조조는 불황당인데 돈 많은 집안이야. 도대체 청렴할 수 없는 집안이고 호도라는 걸 해보지도 않았었던 놈이 효렴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원소는 그걸 못 타요. 근데 그 동생이었던 원술은 그걸 타요. 왜냐면 원봉의 적자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원소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금 사이드에 빠져있는 사람이었겠어요. 그죠? 딱 봐도 나오잖아. 보통 한나라에서 어느 정도 되는 가문이면 추천 테크를 따요. 그러니까 이게 벼슬 테크를 타갖고 막 올라가. 이게 추천제 사회니까 뭐 한거리 성제 앞으로 한거리 성제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해요. 후한에서 무슨 한거리 성제가 있었겠냐고. 벼슬 테크를 타는데 그 첫 번째가 효렴이거든요. 그걸 웬만한 집안이면 다 받아요. 효렴 테크를 다 탄다고. 근데 원소는 이걸 못 탔어요. 근데 이제 상공이 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상공부에 취직하면서 이제 그 관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관직 생활을 하기는 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죽어요. 근데 웃긴 건 친모가 죽은 게 아니에요. 원솔의 친어머니 원봉의 본처가 죽어요. 그러니까 원소 입장에서는 원소의 엄마가 종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마님이었던 그 본처가 죽는다고 그래서 3년상을 해요. 근데 이때 원소는 원성의 집안에 양자로 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좀 웃겨. 아무튼 3년상을 해요. 저 시대의 3년상이 일반적이냐? 아니요. 전혀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 후한 때. 예전에 이 방송 예비 방송할 때 제가 관우편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공자가 3년상은 되어야 한다고. 그 3년상을 해요. 얘가 그 3년상을 하다가 죽었던 자들도 있었대요. 그 3년상을 하다가 지방 경제가 망쳐져갖고 망한 집안도 있었대요. 왜냐면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이 3년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굶어 죽는 거지. 근데 원소가 그걸 해요. 누굴 위해서? 원솔의 엄마를 위해서. 지금 원봉의 자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원성의 자식으로 돼 있는데 자기가 해요. 죽음까지 무릅쓰고 마님 원솔의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멋져 보겠어 저 유학자들. 그죠? 그래서 유학의 깊이를 깨달은 자 같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3년을 상을 하면서 아까 양자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원성이 태어나면서 죽었거든.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 3년상을 못했어. 그러니 이거 마저 해야 되겠대. 그래서 연달아서 해버려요. 6년 동안. 그러니까 6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 24개월 정도 된다 그래요. 아무튼 연달아서 해요. 3년상을. 이 일로 원소는 일왕낙양의 대스타가 돼요.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 아까 얘기했던 그 등태우에게 반대했던 할아버지가 청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탕류였잖아.
있잖아. 한결같이 외척과 권력을 쫓았던 탕류의 집안에 있었잖아, 원소가. 근데 종의 자식이면서 얼짜로 취급받던 이 원소가 청류가 감탄하고 혀를 내두르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요. 이 쇼맨십을 끝마치고 나서 낙양에서 슈퍼스타가 되어 있는 거지. 어느 정도였냐면 3년상을 하는 원소를 보러 왔대요. 관광지가 하나 열린 거야. 오픈된 거야 이제. 아이돌 스타가 된 거야 이제. 진짜 유학자들의 아이돌. 원소가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외척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삼국지나 다른 어떤 기록들을 보면 원소가 뭐 어떤 티 하나 없이 아주 고귀한 혈통에 아주 그냥 기업만 많이 받고 막 지멋대로 하고 살았을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이거 봐봐요. 진짜 말 그대로 양반가에서 아마 진짜 바닥부터 팍팍 끼어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원소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본적인 관직으로 들어가는 그 추천 태클을 못 탔잖아 얘는. 그리고 원술이 우리 집안의 종이라고 하랬다는 기록이 있고요. 집 편지에 나와요 그런 게. 그리고 지금 자기라는 거 그러니까 첫째한테서 원성한테 가야 되는 게 셋째 원봉한테 갔잖아요. 그거를 원술이 받잖아요. 얘는 그냥 빈 껍데기만 있는 집안에 가 있는 거지. 그죠? 적통으로 인형을 못 받으니까 효령으로 추천받아서 관직에도 못 나가. 뭐 이런 상황이 한 방에 역적되는 게 지금 얘기 드렸던 저 3년상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가 왜 환관을 적대했을까? 두모가 대장군이었다 그랬잖아요. 제2차 당고해화 사건 때. 그때 대장군, 외척인 대장군이 두태호의 힘을 얻어서 청류파 학자들과 환관을 쓸어버리려고 했거든. 그리고 나서 그 역사가 남아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원소 때. 그러니까 원소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승부사기지? 원소는 컴플렉스 덩어리라니까 얘는? 그러니까 환관이라면 일단 죽이고 본다의 개념으로 본 거지. 그리고 원소가 후반에 가면은 우유부단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컴플렉스의 원인은 내가 나중에 다시 이제 그 편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원소는 얘기 드렸던 그대로 진짜 빡빡빡빡빡 기면서 지 의지와 지가 판단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걸 바꿔버리는 개념이 돼요. 나중에는 원소가 진짜 중원을 거의 먹어버리거든. 이 지역을 거의 다 먹어버리거든. 얘가 이 지역을 지가 관장을 하게 되거든.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는데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원소를 깼던 것보다 나는 개인적으로 원소가 공승찬을 깬 게 더 대단해 보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원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저는 컴플렉스로 보여서 그렇지. 아무튼 지독했던 애예요. 고조 할아버지의 길은 외척을 멀리하는 길이었어요. 이게 청류의 길이었죠. 그리고 이후 2대 할아버지 때는 외척과 함께하는 길을 걸었던 게 원가예요. 원가. 그리고 이후 3대 아버지 때 환관과 함께 길을 걸었던 것들이 저 원가 사세상공의 길이었어요. 그걸 원소는 환관을 쳐내는 것으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선임이었던 건석을 발라버리고 외척 대장군 하진한테 군사를 빌리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백간이 만세를 부르고 나자 원소가 궁에 들어와 건석을 체포하려고 했다. 건석이 황급히 어원으로 달아났으나 꽃군을 안에서 중상시 각성에게 죽음을 당했고 건석이 거느리던 근군은 모두 투항했다. 원소가 하진에게 말하기를 내시들이 당을 이루었으니 오늘의 형세를 타고 모두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건석은 각성에서 죽었어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건석이 나쁜 짓을 했던 기록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니 장량등이 일이 급한 것을 알고 황급히 화투에 고하기를 처음에 대장군을 살해하고 무해한 자는 다만 건석 한 사람뿐이었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대장군이 원소의 말만 듣고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하니까 마마께서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좀 살려달라 하니까 하태호가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마땅히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하고 전지를 내려 하진을 들라고 했다. 하태호가 가만히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 오빠는 출신이 한미한데 장량등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부귀를 누리겠소. 지금 건석이 인자하지 못하여 이미 죽음을 당했는데 오빠는 어찌하여 남의 말을 믿고 환관을 모두 죽이려고 하냐. 하진이 듣고 나서 관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건석이 나를 죽이려고 모의했으나 그 집안은 이미 멸족했게 됐다. 그 남은 무리야 망령내에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말하기를 만약 풀을 베고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반드시 몸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하진이 말하기를 내 뜻이 이미 정해졌다. 너희들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관리들이 물러갔대요. 하진은 백정 집안에서 어여쁜 동생을 둔 이후로 대장군이 되었던 자예요. 이때까지
다행 하진이 외척으로 그러니까 나쁜 짓을 별로 안 했대요. 그냥 단지 대장놀이만 했었던 거지. 백성들한테 뭐 해코지를 하거나 또는 뭐 관직을 팔거나 이런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 나쁜 자들이 태클을 탄 기록이 하진은 별로 없어요. 어떤 기록에서는 외척 하진이 외척으로 이전과 같은 외척들이 했었던 농간을 부리지 않았었다는 식으로 기록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태호는 아까 중에 유학자들이 어떤 인식을 하태호한테 가지고 있었는지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제사를 못했대요. 부방한테 그리고 광무지한테 절을 못했대요. 황후가 될 때 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고 유학자들이 싫어했대요. 괴이하게 생각했대요. 아무튼 다음날 하태호가 하진에게 녹상서사 궁중에 있는 문서를 이제 총괄하는 걸 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두에게 관직을 봉했다. 동태호가 장량등에 입궁하여 상의하여 말하기를 하진의 누이가 내가 처음 발탁해야 했는데 지금 그 애가 항우에 올라 내외 신하도 모두 그의 신복이 되었다. 건세가 무거우니 내가 장차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였더니 이제 황간 장량이 아뢰기를 태호마마께서 조정에 나아가 초정첨청하시고 황자 협을 왕으로 봉하시어 국구 동중에게 동중이 표기장군이라고 하는데 거기장군을 하고 있었대요. 큰 벼슬을 더하여 군권을 장악하게 하고 신들을 중용하시며 큰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동태호가 크게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량이 이제 여기 와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 와서는 저 얘기한다 이런 거를 막 부추기는 거. 장량은 나쁜 놈이 맞아요. 조충도 나쁜 놈이 맞고. 어쨌든 다음날 조회를 열고 동태호가 전지를 내려서 황자협을 진류왕에게 봉하고 동중장군을 표기장군으로 하여 장량 등과 함께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하태호가 동태호의 권력을 독점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동태호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태호가 장치를 열어서 동태호를 이제 모신 다음에 술이 반쯤 오르자 한태호가 일어나 잔을 이렇게 받들어 들어 재배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부인입니다.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옛날 여우가 그러니까 유방의 황후예요. 유방의 황후는 황권을 이루어 자기 멋대로 했던 황후였어요. 여우가 무거운 권세를 장악하였다가 그 종족 천여 명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땅히 구중국률의 깃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정의 대사는 대신과 원로들이 스스로 상의하여 맡기는 것이 국가의 다행일 것입니다. 원컨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태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장군 하진이 지금 군권과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동태호 니 나서지 말으면 자연히 그냥 하태호한테 모든 권력이 쏠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였죠. 하니까 동태호가 크게 화를 내어 말하길 너는 왕민을 질투하여 꾀를 내어 짐살하였고 대독 근데 짐세는 지금 멸종을 당했다는데 그 당시에는 있었다고는 얘기는 하기는 해요. 지금 임금이 된 내 아들과 내 오빠 하진의 권세에 의지하여 매번 어지러운 말을 감히 하는구나. 내가 표기장군에게 칙명을 내려 내 오빠의 목을 자르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다. 하태호 또한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좋은 말로 서로 권하였는데 어찌하여 도리어 화를 냅니까 하였다. 동태호가 말하기를 너희 집이 개돼지를 잡고 숫장사하는 것인데 무슨 식견이 있겠느냐 하니 두 태호가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강이 각각 공항에서 궁으로 이제 보냈대요. 그러니까 하태호가 그날 밤 하진을 궁으로 불러 낮에 일을 넣었던 얘기를 했대요. 그 동태호랑 있었던 일은 동태호는 영재의 엄마였는데 영재가 죽고 나면 실권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실권은 하씨 집안에 다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객기를 부린 거겠죠. 저게 이제 역사에 진짜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에요. 전 도무지 쟤네들의 기록을 믿지를 못하겠어. 아무튼 하진이 물러나와서 상공을 불러 함께 의논했다. 다음날 조회를 열어 조정의 신하들을 시켜 동태호가 원래 제후의 왕비이니 오래 궁중에 있을 수 없고 이에 하간 그러니까 집으로 옮겨서 안치하는 것이 합당하니 날짜를 정하여 낙양의 성문을 나가게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동태호를 내보내고 그리고 군군을 뽑아서 표기장군 이제 동중이라고 하는 동태우를 지지하고 있었던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 집을 포위하여 인수를 재촉하여 받아내었다. 동중이 사태에 급한 것을 알고 스스로 안치해서 자살했다. 집안 사람들이 고글하니 그제서야 군사들은 흩어졌다. 장량과 당규가 동태우 일파가 이미 꺾인 것을 보고 마침내 금과 구슬과 놀이개를 싸들고 하진의 아우 하묘와 그 어머니 무양군을 찾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하태우의 처소에 들어갈 때마다 좋은 말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야 십상시들이 다시 이제 황제의 총애를 받았대요. 가만 보면 지금 십상시를 죽이려고 하는데 외척들이 쳐나가고 있는 거야. 영재의 외척이 이제 실권이 떨어졌으니까 쳐나간 거예요. 이제 하태도도 조금 이따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역사의 스포를 당했으니까. 신하들은 자꾸 환관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하태호는 환관을 죽이는 것보다 활용하는 쪽에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잖아. 환관이 있으면 황제나 태호 입장에서는 편해요. 그잖아. 그리고 환관들이 권력을 계속 만들어줬고 이미 황제는 지금 변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기 아들이. 그러면 하태호나 하진의 입장에서는 굳이 환관들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자식들이 난리를 치는 거를 환관들이 있으면 막아주거든. 이때까지 막아줬거든. 그리고 하태우는 아까 얘기드렸던 대로 황자 협의 엄마를 죽였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하진 입장에서는 이미 대장군이고 나는 이제 외척이 되어 있는 거고 황제가 이제 내 조카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원소 같은 자들이 하니까 저런 환관들 좀 죽이는 게 뭐 어땠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6월에 하진이 몰래 사람을 시켜 동태우를 하간열에서 짐살하고 저놈의 짐살은 그렇게 좋아하네? 그때 짐새가 진짜 있었나? 아무튼 낙양의 웅구에 문릉에 장사를 지냈다. 하진은 병을 칭탕하여 가지 않았다. 사회교의 원소가 들어와서 하진에게 보고하기를 장량과 당규 등이 공께서 동태우를 짐살하고 대사를 도모한다고 밖에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환관을 배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큰아가 될 것입니다. 옛날 두무가 내시를 죽이려다 기물이 새어나가서 아까 전에 얘기드렸던 그거예요. 제2차 단거의 화 사건에 재앙을 당했습니다. 지금 공의 형세를 거느리는 장수나 관리는 모두 뛰어난 인사들입니다. 만약 힘을 다하게 되면 이를 손에 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도불 때이니 놓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원소는 계속 환관을 죽이자 하고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 덩어리라니까 쟤는. 하진이 말하기를 그 또한 사경해 보겠소 라고 했더니 좌우의 은밀히 장량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장량에게 알리니까 장량이 하진의 동생인 하묘한테 가서 또 뇌물 바치고 입궁에서 하태우한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오로지 저들은 사람을 죽이려고만 한다고 우리 환관 십상시들 죽이면은 별난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애원을 해요. 나가니까 이제 조금 하진이 들어와서 하태우한테 또 그러는 거야. 이제 환관을 죽이겠다고. 환관들이 대궐에서 일을 통과하는 얘기 드렸잖아. 하태우의 입장에서는 환관을 죽일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자꾸 오빠는 죽이려고 하냐고. 이제 선제께서 죽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자꾸 사람 죽일 생각만 하냐고. 그러니까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진이 그러고 이제 쓱 나오는 거예요. 원소가 이제 하진한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태우가 유능하지 않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원소가 여기서 아주 문제의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사방의 영웅을 불러 병사를 거느리고 낙양에 와서 내시들을 모두 죽이게 하십시오. 이런 때에 사태가 급해져서 태우께서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하진이 말하기를 그거 참 묘한 계책이요. 하고 곧바로 경문을 각 진에 보내어 낙양으로 불러 모으게 하였다. 이제 다음 편에 이제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얘기 드리는데요. 당대에 명망이 있는 유학자 유언은 제도적으로 각주가 분리돼서 지가 왕이 돼서 익주로 가죠. 그리고 유학자의 아이돌 원소는 이런 건의를 해서 낙양에서 가장 가까운 한나라의 군대를 불러 모아요. 낙양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한나라의 군대는 어디겠어요? 변방에 있는 정예들이겠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만 생각하는 거야 원소는. 내 목적. 환관을 죽이자. 근데 이때 서원팔교이였잖아. 지가 이제 건석이 죽었어. 그러면 서원팔교이의 군대를 지가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 2인자였으니까. 근데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짓을 해요. 여기다 뭐 불내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런 게 유학자이고 저런 게 유학자들의 아이돌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부 진림이 말하기를 안 됩니다. 속담에 뭐 눈살이고 대세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미물도 오히려 남을 속여서 뜻을 잊지 못하는데 하물며 호가대사를 속이겠습니까? 지금 장군께서는 황제의 위험에 의지하여 병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그잖아. 지금 하진이 대장군이라고 위풍당당하게 상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진이 대장군이 아니더라도 지가 만약에 환관을 죽이고자 한다면 저 하진한테 부탁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서원팔교에 지 군이 있잖아. 작년에 지금 탕해교인 견석이 죽었다고 그 군이 있잖아. 그 군으로 환관들 죽이려고 그랬으면 죽일 수 있었다는 거지. 저 경문 따위를 보내고 있을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만약 환관을 죽이겠다면 화로에 불을 피워놓고 털을 태우듯이 쉬운 일입니다. 당연하죠. 다만 번개같이 신속히 권력을 휘둘러 단지하면 하늘과 사람이 모두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엇 때문에 밖에 있는 대신들에게 밖에 있는 자들한테 경문을 띄워 대궐로 침입하게 하냐. 저런 자들이 낙양에 모이게 되면 각자 딴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병장기를 가지고 넘어져서 칼자루를 적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일이니 반드시 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유학자의 기록인 거지. 자, 유학자는 현명하게 했어. 근데 유학자가 뭔 짓을 했어? 유학자의 아이돌은 지금 뭔 짓을 해서? 유학자의 아이돌은 이미 경문을 사방팔방에 뿌리고 여기서 막 불지르고 뭐 하고 있단 말이죠. 흑산작을 뭐 이용하고 뭐 전방에 있는 군대들 지금 이쪽으로 오게 만들고 이러고 있단 말이지 지금. 또 다른 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진아, 네 책임이야 이거. 이 모든 책임은 다 네 책임이야. 이 모든 책임은 원소한테 있는 거지. 이게 왜 하진한테 있는 거겠어요? 근데 지금 하진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진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진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것은 겁쟁이의 생각이요 했다.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하기를 이 일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였다. 바라보니 조조였다. 이야말로 임금곁 내시들의 반란을 막으려면 조정의 지혜로운 인사의 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맞죠? 그잖아. 지금 한나라를 분열을 만들고
다음 동탁변에서 제가 얘기 드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은 얘기 안 하겠는데, 동탁 역시도 그렇게 됐던 자들이에요. 각 주의 군사들을 자기들이 군사를 가지고 다 독립돼서 하나의 나라처럼 만들어 놓는 걸 유학자인 유언이가 해놨고, 그 유학자의 아이돌이라고 하는 원소가 지금 어떤 짓을 했냐고, 여기에 있는 군대들 지금 다 낙양으로 불러 모으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유학자가 이제 저 멍청한 하진한테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하진이 떠맡는 거지. 이 모든 걸 만든 놈들은 지들인데 욕먹는 놈은 딴 놈으로 만들어 놓는 거라. 이게 지금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이 오늘 부분이 여기가 2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다음에 이제 십상시에 난 이제 본편하고 이제 동탁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건 얼마만큼의 사실일까요? 저는 지금 계속 삼국지가 가지고 있었던 2000년 역사에 저들의 한족의 역사도 아닌 우리가 저 한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동화되어 갔고, 또 그렇게 믿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사세상공의 원소, 그 대단한 어떤 그 실체가 이거였어요. 어떤 거였느냐, 고조 할아버지는 대단한 게 맞는데 그 할아버지는 외척한테 빌붙었던 자였던 거지. 외척들한테. 그래서 황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놈들이라는 거지. 그 할아버지는 빌붙어서 사공을 했고, 그 아버지는 저 황간한테 빌붙어서, 그게 원소의 사세상공의 진실이에요. 유비가 왜 역사의 선택을 받았을까? 유씨라서 단지 제가 이만큼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유비가 효자가 아니잖아요. 유비는 신의가 없어요. 도망가요. 뭘 해도 도망 다니는 놈이야. 그러면 황건이 정말 나쁜 자였을까? 도교를 믿었던 자들이라고. 근데 때려잡혔고, 황간은요. 건석 지금 얘기 나오는데, 건석이 어떤 식의 실질적인 나쁜 짓을 했다는 게 그렇게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영재 환주의 입장에서는 건석은 어떤 자였던 거예요? 두무라고 하는 외척이자 대장군인 두태우의 힘을 얻었던 그 외척이자 대장군한테 힘이 실렸던, 그를 막았었던 황간군을 이끌었던 자예요. 건석이라는 자가. 그러면 그 건석은 저렇게 그냥 단지 십상시의 하나로 이럴까요? 한번 엄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백성들한테, 민중들한테, 또는 황간들한테 누가 황제를 하늘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섬김으로 바라라고 얘기를 했던 게 누구였냐고. 유학자들이잖아. 지들 유학자들이잖아. 지들은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런 체제를 강조했잖아. 그래서 그것만 믿고 갔던 게 건석 아니었을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죽어가면서 고명을 한 거잖아. 고명 대신으로서 이 건석을 부른 거잖아. 저 변은 황제가 되기에 모자람이 있으니 협을 황제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건석한테 할 수 없느냐? 황제는 이 앞전의 100년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유학자들은 그 앞전의 100년을 몰라. 당대의 지식인들이 그걸 몰라. 그 앞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잊어먹었어. 뭔가 띵하고 저기 윌 스미스 나오는 그거 뭐 이거 뉴트럴 뭐 그거 맞았나? 다 기억력이 사라져 있어. 그잖아요. 두무가 제 2차 당고의 금 사건을 일으켰던 게 20년 동안 한 나라를 숫대마술로 만들었던 그 양기 세력을 몰아내고 황간이 힘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전에 있었던 후한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장제 이후에 계속 외척이 발효를 해. 그걸 황간이 막아. 또 발효를 해. 또 황간이 막아. 황제를 독살해. 또 황간이 막아. 이 짓을 하면서 이어왔던 그걸 얘네들은 다 잊어먹었어. 얘네들만 잊어먹었어. 황제를 기억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황제를 다시 세워서 제대로 간 역사가 이 앞전에 있었다는 걸. 그잖아요. 우리는 유학자의 시각으로, 지배자의 시각으로 이 삼국지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저거한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에 사는 우리한테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지배자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원소의 사세상공 얘기를 예전에 이제 조조편에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원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러면서 조조가 당대에는 오히려 더 다이아몬드 수저에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제가 25살 무렵부터 그 생각을 가졌으니까 지금까지 한 25년을 가졌네? 그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앞에서 욕하는 놈도 있었어요. 저를 상대로 놓고. 너 따위가 무슨 역사를 하냐고. 당신 따위들이 알고 있는 역사는 뭔데? 원소의 사세상공에 대한 얘기를 이때까지 정말 많이 했는데, 대명문가, 뭔 대명문가겠어. 그 당시에 탕류의 집안이었어요. 원소의 집안은. 거기다가 그 탕류의 집안에서조차 원소는 얼자였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하는 유학을 근본으로 한 쇼맨십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한 번만 해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당시엔 안 했대. 근데 그걸 원소는 했다고. 그걸
그걸 두 번에 걸쳐서 연달아서, 그것도 첫째는 원술의 엄마, 자기 어머니가 마님으로 모셨던 원봉의, 나는 지금 원성의 양자로 가 있는데 그 원봉의 엄마를 그걸 했다고요. 3년상을. 그리고 어차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내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는데 하고 원성의 장례를 3년 더 한다고요. 이러면서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원소가. 이러면서 그 기반을 만드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의 그거잖아. 학자들한테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뭔 짓을 해요. 제2차 단고의 화가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저 유학자들의 기록으로 봤다고 하면 그 당시에 제2차 단고의 화에 대한 유학자들의 시각은 어떻게 했냐고. 더했으면 됐지 덜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때려 죽일 놈들 아니야 저 환관들은. 그러니까 원소는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와서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환관한테, 특히 중국에 있었던 환관들한테 가족이 있었을까라고 하면 믿지를 못해요. 아까 건석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건석이 숙부가 있었을까? 저는 숙부가 없었다는데 500원 걸어요. 진짜로. 그 숙부라는 자가 이런 거거든. 어린 나이에 있는 건석이가 숙부 나 죽으러 가요. 나 환관이 될래요. 우리 집안 한번 일으켜 볼게요. 할 때 그래 다녀와 하고 보낸 거예요. 10명이 가면 8, 9명이 죽는 그 일을 하러. 그렇게 관계가 끈끈할까? 그러니까 조참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당시에 조조가 하오씨였을까가 저한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조간이잖아. 간이 자기한테 자손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손이 없는 애를 데리고 왔겠죠. 형제가 없는 애를 데리고 왔겠죠. 하오씨면 안 되는 이유 저번에 조조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하오돈이랑 조조랑 결혼을 하면서 저게 된다고 한 나라에서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였다는 거지. 이게 제가 해석하는 역사 쪽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님들은 존중합니다. 당신들의 시각도 존중하고 당신들의 의미도 깊이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2000년 역사를 기록했던 저 쪽팔리고 저 빌어먹을 유학자처럼은 기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그렇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왜곡이 심하고 너무 저거 하잖아. 역사 왜곡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역사 왜곡이 아니고요. 저 시대의 역사를 왜곡해서 기록을 계속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하느냐가 필요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가로서. 오늘 방송은 이렇습니다. 제가 되게 공격적인 삼국지를 하고 있죠. 그죠? 제가 이 삼국지연의를 할 때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까지 어디에서도 보시지 않았던 삼국지 방송일 거라고. 저는 단순하고 심플하게 삼국지를 생각을 해요. 저건 거듭 얘기 드리지만 동이족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저들이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했으니까 이 동이족이라는 것도 제가 계속 되풀이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20대 무렵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동이족이라고 하면 야 궁자가 들어가는데 활 잘 쏘는 민족이지 이걸 왜 동이족으로 보냐. 그건 니들 생각이야. 그건 쟤네들을 우리를 오랑캐라고 봤다고. 근데 왜 우리 스스로 이게 오랑캐가 맞니 안 맞느니 가지고 싸우냐고. 내가 답답한 건 그거라고. 나는 저들이 아니잖아. 쟤네들은 우리를 툭하면 오랑캐로 봤다고. 명나라에서도 있고 그건 그 이전에도 있고 그 이후에도 있어. 근데 지들은 오랑캐한테 먹히고 다시 한족이 세워지고 이런 나라를 살았으면서 우리 보고 항상 오랑캐라는 어떤 시각을 갖고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다고 툭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저들의 역사를 해석하는 거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거는 모든 게 오픈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저들의 역사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지배자들을 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배자들에 대한 고착되어 있는 어떤 생각들을 우리 식대로 다양하게 해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걸 좋게 보시라고 해요.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걸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잖아요.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의견을 갖고 있는 거잖아. 한쪽을 배제시켜야 되는 의견은 아닌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은 그거라고 봐요. 근데 저 유학이 2000년 동안 이어오면서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건 상대는 적이다예요. 제가 나보다 모자라면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이거 유학이잖아요. 이게 유학은 아니고 학문으로서의 유학이 아니라 지배문화로서의 유학이잖아요. 그잖아요. 상대가 나보다 모자라면 난 천시해도 돼. 지배문화로서의 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해소를 해가려면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되게 생소한 삼국지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해석하는 삼국지 연의는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영웅이 있겠죠. 제가 좋아했던 영웅도 있고, 저 관우 되게 좋아해요. 관우는 이런 의미예요. 관우는 절대 무장이 아니에요. 무인이지. 무인으로서 관우를 되게 좋아해요. 무장으로서 관우는 좀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제가 얘기 드렸던 무인으로서의 관우는 이런 집단이든 저런 집단이든 상관이 없거든. 그 안에서 대단한 거지. 근데 유비 안에 들어오면 무장으로서 관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저 조조도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한때 조조 빠였던 적이 있었거든. 조조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현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형태로 바라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정치인인가라고 보면 전 되게 좋아해요, 조조를. 근데 영웅으로 바라보면, 패자로서 바라보면 조조 역시 그들 중 하나로 보이는 거죠. 뭐 이런 개념이 저한테는 조금 있어요. 그거를 삼국지를 계속 진행하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와, 오늘 2시간을 했네요. 이게 원소 부분은 제가 조금 열받는 게 많아서 그래요. 워낙에 원소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저 욕 많이 먹었어요. 오늘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원소는 그러니까 조조편 할 때부터 제가 지금 막 쌓여있던 거예요. 원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원소가 대단한 면이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자란 면보다 대단한 면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원소편. 예, 오늘은 제가 이게 지금 내용도 정리 안 돼 있는 상태에다가 원소가 어느 부분은 매력적인 부분들도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원소는 컴플렉스 덩어리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사세상공에 대한 얘기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놨으니까 제가 이제 편집하면은 이제 그 부분이 또 부각돼서 나갈 거니까 원소는 절대로 그 당시에 대단했던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도 대단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소한테는 쇼맨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3년상인 거고 슈퍼스타가 된 거죠.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모두 그 시대를 살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1%의 지배문화에서 기록한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99%의 피지배층인 우리가 해석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크는 이렇게 해체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크의 삼국지 라이브 해체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남은 한 주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저의 똘끼를 제가 부담스러워. 아무튼 마칠게요.